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소비자냐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느냐는 거죠. 현명한 소비자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돈 조금 들이면서 좋은 물건 많이 사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소비하는 건 시장에서 물건을 가서 뭐 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 보면 공짜는 안 줘요. 그죠?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는 뭐 음료수 사고 뭐 여러 가지 또 삽니다. 그 왜 살까라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면서. 왜 사냐면, 음료수는 왜 사냐? 그런 얘기예요. 왜 사냐면, 그것을 왜냐면 음료수는 사면 돈을 들여도, 목마를 때 가면 시원하고 좋으니까 사지요. 그럼 밥은 왜 먹냐? 배고픈 거 가시려주니까 먹지요. 그죠? 자동차는 왜 사냐? 타고 다니면 편리하니까 바로 자동차를 삽니다. 이 편리하고 배부르게 만들고 갈증을 가시고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죠?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 유틸리티라고 하죠. 소비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효용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음료수를 왜 샀냐고요?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어떤 효용인데 기분이 좋단 말이죠. 어떤 기분이 좋으냐? 갈증 나는 고통을 줄여주고요. 시원하게 만드는 아주 기분을 굉장히 크게 해주는 거죠. 또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소비할 때 얻는 그 만족도를 효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바로 이 효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자, 그러면 같은 값이면 효용이 만족도가 큰 게 좋겠죠. 그죠? 아까 음료수를 산다 하면, 그러면 만족도를 더 많게 하려면, 그럼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그러면 효용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 한 개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좀 한 가지 의미네요. 그죠? 그러면 같은 값이면, 같은 돈이면, 그러면 기왕이면 더 맛있는 거, 더 양이 많은 거, 그걸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비용은 뭐 정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용은 좀 줄어들면서 효용은 만족도가 더 큰 거, 그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 방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극대화라는 것은 주어진 돈을 갖고 효용이 가장 크도록 만드는 그런 거죠. 같은 값이면, 값이 같으면, 기왕이면 더 좋은 거, 멋있고, 그 다음 좋고, 기분 더 좋게 만들어주고, 효용이 큰 거를 고르는 것이고, 같은 양이고 같은 질이면 그러면 가격이 싼 게 좋은 거고, 동시에 가격 싸면서 아주 질이 좋으면서 더 맛있고 양도 많고 그런 거 고르는 방법이죠. 좀 나쁘게 하면 무슨 도둑놈 배짱이지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 가능하다 하면 현실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이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성질을 갖다 좀 보려 그래요. 아까 음료수 기왕이면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과연 커질까라는 거예요. 성질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료수 한 병 먹는 것보다 두 병 먹는 게 시원하고 좋지요. 그죠? 그럼 효용이 좀 커질 거 아니에요. 만족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음료수를 2병에서 3병, 4병, 5병 이렇게 계속 먹으면 계속 좋아지냔 말이에요.
뭐 계속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료수 한 5병 이상 먹으면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죠? 뭐 물고문이 별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먹이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소비하면 그러면 효용이 늘어나느냐? 안 그렇죠. 음료수 한 6병, 7병 먹으면 배가 아파요. 한 10병 먹으면요. 바로 병원에 실려가야 되죠. 그 효용이 만족도가 좋은 게 아니라 불만족이 굉장히 쌓인단 말이에요. 과연 수량이 굉장히 늘어나면 그러면 효용이 커지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수량을 많이 얻어내면 효용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정한 수량이 좋겠죠.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효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이 효용의 성질을 갖다 좀 봐야 돼요. 거기에서 효용의 성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답을 고르겠죠. 이 효용이라는 것은 유틸리티라는 것은 바로 어떤 상품이나 생산물,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을 갖다가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라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수량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면 그러면 효용은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마냥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얼마큼 소비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 그림으로도 한번 제시해 보고요. 말로도 한번 제시해 보고요. 수치로 한번 제시를 해 봐가지고 내가 몇 개를 소비해야 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 답을 구체적으로 내게 하면 훌륭하게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죠. 자, 지금 효용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자, 어떤 것을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 어떤 형태로 될까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 때 저녁 약속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약속이 돼 있는데 동창 녀석이 술 한잔 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면 좋지. 그러면 좋은 거 먹자 하니까 조금 아까 문자가 왔는데 회가 어떻냐 하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회 좋지. 값이 비싸고 요새 이렇게 더운 때 뭐 이렇게 뭐 굽고 뭐 이런 거보다는 상큼하고 그게 좋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 때 회를 먹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를 먹으려고 합니다. 역시 회는 뭐 광어도 맛있죠. 맛있긴 맛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돔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돔이 이렇게 쫙 회에 있습니다. 자, 이 돔에 한 접시가 났을 때, 그 한 점 먹을 때 얻는 만족도, 효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잠깐 볼 거예요. 효용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먹을 때, 2점 먹을 때, 3점 먹을 때, 4점 먹을 때, 5점, 6점, 7점 먹을 때, 자, 지금 효용이 어떻게 될까? 효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회를 먹었을 때 그 얻는 만족도가 어떨까라는 거죠. 제가 점심도 현찮게 먹었는데 저녁 때 만약에 도미회를 한 점 딱 준다 그렇게 하면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걸 딱 한 젓가락 뜯으면요. 10점 만점에 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아마 10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맛이 좋을 테니까. 배도 고프고. 그죠? 그래요. 두 번째 걸 만약에 먹으면, 두 번째 거 먹으면 만족도가 10보단 작죠.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9라고 하죠. 다음 번째 세 번째 거 먹으면 만족도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하죠. 네 번째 거 먹으면 예를 들어서 효용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하죠. 다섯 번째 먹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먹으면 이제 맛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수치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것은 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누적된 효용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누적된 효용. 누적된 효용을 그냥 효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누적해야지 합계하는 것을. 이걸 효용 또는 총효용이라고 쓰죠. 총효용 또는 효용이라고 하죠. 이런 효용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합니다. 한계효용이라고 하는데, 한계효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총효용은 제가 한 점을 먹었어요. 그러면 만족도가 얼마큼이면 10점 만점에 10이죠. 두 점을 먹었어요. 그러면 10에다 19 하니까 10, 먹고는 10이고 다면 9니까 19라는 만족도를 얻죠. 세 점을 먹었어요. 세 점을 먹었으면 19에다 7 하니까 26이죠. 네 번째 걸 먹었더니 30이에요. 다섯 번째를 먹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29라는 만족도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회를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먹을 때마다 효용은 자꾸 커지죠. 그죠? 돈은 다 냈고, 돈은 또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 동창 친구 녀석이 내는 거니까, 저는 많이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걸 먹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이라 하면, 그럼 마이너스, 여기에 보면 9에서 7을 더하면 22, 이런 수치가 나올 거예요. 저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몇 점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한 점 먹으면 10, 두 점 먹으면 19. 효용이 자꾸 높은 게 좋지요. 그죠? 30, 네 점 먹으면 30이란 만족도를 얻어요. 네 점 먹고, 기분이 어때? 만족도가 어때? 만족도가, 글쎄, 한 30점 정도 될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5점 먹으면요. 29점이죠. 그죠? 6점 먹으면 22점을 얻어요. 그러면 효용은 나는 어떻게,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 네 점만 딱 먹으면 되죠. 그럼 효용이 제일 만족이에요. 효용을 극대화시킨 거죠. 이런 원리로 소비자 이론을 갖다가 끄집어낼 거예요. 근데 이 총효용 갖고, 이거 갖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앞에 있는 한계효용이라는 내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 효용이 가장 큰 거를 골라야죠. 큰 거 했을 때, 즉, 4점을 먹어야 한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4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어느 때를 갖다가 4점이라고 하느냐라고. 그걸 알기 위해선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듭니다. 여기 한계효용.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한 단위 이렇게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의 증가분을 한계효용이라고 합니다. 한 점 먹을 때 만족도가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그런 거죠. 효용이 얼마큼 증가되는 게 이게 한계효용이에요. 즉, 여기에 보면 한 단위 더 증가될 때, 한 점 더 먹을 때, 하나 더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됐냐? 10에서 19 됐으니까 19에서 10을 빼면 9지요. 이게 9예요. 그죠? 그럼 9라는, 1분의 9라는 효용이 증가한 거죠. 이거는요, 한 점 더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됐냐? 7이라는 효용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요 답은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효용의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계의 효용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답은요, 얼마큼 해야 되냐면, 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될 때, 그만큼까지 제로가 될 때, 그때 그만큼의 수량을 갖다 소비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게 답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물론 효용이 가장 큰 것을 골라야 된다. 그
큰 것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계 효용이 제로일 때까지 그때 효용을 소비를 해야 가장 올바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계 효용이라는 게 그럼 참 뭐냐라는 게 문제죠. 한계 효용은 말로 표현하면 하나 더 소비할 때 얻는 만족도의 증가분을 한계 효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효용은요. 이런 효용은 누적된 효용, 총효용이라고 하죠.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효용하면 그냥 총효용인지 알면 돼요. 여기 이 효용하고 이거는요. 효용의 증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이. 이 한계라는 개념, 경제학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계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한계자가. 한계 효용, 한계 비용, 한계 이익, 한계 임금, 한계 비용, 한계 이익, 그다음 한계 생산비, 그다음 생산비가 비용이죠, 그죠? 그다음 한계 임금, 한계 소득, 한계자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뭘 하다 보면. 그 한계의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이건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이거 한계 비용이에요. 한계이익이라는 것은 하나 더 내다가 팔았을 때 생산해가지고 내다가 팔면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이걸 한계이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음료수를 있다고 하죠. 자, 이거 한 개에 1,000원씩이에요. 근데 저게 한 개 원가가 얼마 들었냐면 800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이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저거 하나 만약에 더 생산하면 아까 원가가 800원 더 되면요. 그죠? 그게 한 개 비용이에요.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얻는 비용이 얼마큼 더 들어갑니까? 그거 계속 800원이죠. 그죠? 근데 이 비용은 점점 상승을 해요. 한 개 더 만들 때마다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런 것을 한계 비용이라고 그래요. 한계 이익은 이거 하나 더 내다가 팔 때 이익이 얼마큼 증가됩니까? 이거 1,000원 주고 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원가가 800원이고 200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 팔을 때 이익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200원이잖아요. 200원, 그게 한계 이익이에요. 하나 더 증가될 때 이윤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200원. 한계 효용. 이거 하나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한 점 더 먹었더니, 한 점 더 소비했더니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여기서 하나 더 했더니 9라는 게 한 점 먹고 2점 먹을 때는 9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2점째 먹었는데 3점째 먹을 때 하나 더 증가시켰더니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7. 그래서 26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계란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나와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어려운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걸 좀 포기할 수가 없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걸 답은 뭐냐면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면 가장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을 갖다가 골라야 돼요.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가장 효용이 커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키포인트의 열쇠가 뭐냐면 한계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면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만 그만큼 소비를 하셔야 효용이 극대화됩니다라고 바로 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계라는 개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계 비용,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얼마큼 생산해야 이윤이 가장 많습니까? 아까 한계 비용이라고 그랬죠. 한계 비용이
가격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가격하고 한계 비용이라는 게 마지널 코스트거든요. 이게 마지널 코스트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가격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생산하시면 그럼 이윤이 최고로 많아집니다. 생산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이 한계 이익이 이거 내다 팔 때 얼마큼이 생산하는 것이 나가 이익이 가장 많습니까? 그 하려면 한계 이익이 제로가 되는 시점까지 그만큼의 생산하면 과거에 이익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점점 그게 이익이 가장 많을 때의 수량이에요. 가격하고 한계 이익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계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 그만큼 생산하시면 그러면 이윤이 가장 많아지죠. 생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번에 생산이론에서는 생산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기왕이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여기서는 효용의 극대화지만 생산이론에 가서는 생산자론에 가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래요. 이윤을 가장 많이 내려고 그래요. 그 이윤 내는 방법이 뭐냐? 한계 이윤이 제로가 되는 만큼 그만큼 생산하면 이윤이 극대화. 여기 소비자 이론에서는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까지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 한계 효용, 영어로 마지널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MU 이렇게 표시하죠. M이라는 것은 현대 M카드가 아니고 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럼 한계 효용. 하나 더 소비할 때 비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그럼 한계 효용, 한계 비용. 그런 것은 그게 한계의 개념이라고요. 조금 어렵죠. 내용이. 생소한 거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피하면 경제학 못합니다. 왜? 한계라는 것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금고를 열려고 그러는데 자물쇠가 잠겼어요. 열쇠가 없이 그걸 열려고 하면 뭐 여는 방법은 있겠지요. 뭐 가서 해머 들고 와서 그냥 주워 깨버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힘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원히 금고를 못 여는 경우도 있어요. 열쇠가 있으면 편하죠. 금방 찾죠. 그 열쇠가 뭐냐면 한계자가 들어가는 게 열쇠예요. 그래서 한계를 피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나서는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면 경제학은 내 한계가 여기다라고 딱 끝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렵지 않다고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 하나 더 소비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되느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한계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하나 더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라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한 점 더 증가할 때, 한 점을 갖다가 아주 100분의 1로 잘라요. 연속 구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리미트 해가지고 만약에 델타 x 이게 한 단위예요. 델타 x를 갖다가 만약에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많이 봤죠, 그죠? 이렇게 한 단위를 갖다가 셀 수 있지 못하게 한 100단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조금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증가하면 이것은 미분이라 그래요.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이것은 dx예요. 디퍼런셜이에요. 미분 개념이에요. 셀 수 없는 것을 미분이라고 하고요. 이건요. 셀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차분이라 그래요. 변화율이죠. Q가 변함에 따라서 U가 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때는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좀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이게 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변화율을 갖다가 미분이라고 하죠. 셀 수 있는 것은 차분이라고 하죠. 미분을 조금 해야 돼요.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분을 해두면 개념을 금방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빙빙 안 돌아가고 수치로 딱 하면 그거 변화율을 구하는 거구나. 그렇죠. 변화율이라고 하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변화율이 뭐냐면 미분이라고 해요. 변화율을 구하는 게. 그림으로 보면요. 이런 것을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탄력도의 역수 이런 형태로. 이런 기호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어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미시경제학 하려면 미분 정도는 조금 해야죠. 뭐 잘하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잘한다는 것보다 뭐 좀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원래 미리 전부 다 배워요. 배우는데 뭐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또 뭐 다 잊어버린 사람도 있죠. 고등학교 때 좀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뭐 다 잊어버렸죠. 뭐 그죠? 그렇다고 이건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개념을 분명히 잡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는 수치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미분을 조금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분을 그렇다고 미적분을 다 배운다는 게 아니라 미분을 10분 만에 마스터 한번 하려고 필요한 분야예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미분하는 방법을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이 미분, 디퍼런셜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자, 미분 정확히 10분 만에 미분을 다 한단 말이에요. 미분이라는 게 그럼 뭐냐? 변화율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fx가 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에 만약에 n승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x에 만약에 뭐 3승이다. 이렇게 미분해보자라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x가 1, 2, 3, 4 이렇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이게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 이렇게 1에서 2, 3, 4 이렇게 변할 때 y는 값은 이게 상대적인 값은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1이죠. 이게 2이면 여기 2면 2에 3은 8이죠. 그죠? 이게 1이면 이게 1이 되고 2가 되면 2의 3승은 8이고 3이 되면 여기는 3이 되면 3, 3은 9, 9, 3이 27, 27이 되죠. 그죠?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2, 3 이렇게 4 이렇게 변할 때 이거는 y는 1, 8, 21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죠? 이게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변화율을 뭐라 그러냐면 미분이라 그래요. 그거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변화율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뭐 도함수 그리고 뭐 하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아예 공식같이 그냥 한번 딱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y 미분하는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미분이라는 개념은
원래 dx분의 dy 이렇게 해요. x가 변할 때, 차액이 변할 때,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고 하고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y 함수를 이렇게 툭 이렇게 찍어 놔요. 그럼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미분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dx분의 dy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x가 1, 2, 3, 4 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게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y는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버린다고요. 표시는 이렇게 표시하죠.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게 미분이에요. 미분은 변화율을, 의미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만약에 xn이라고 하면, 이거는 n을 앞으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x는 이렇게 n-1로 이렇게 딱 만들면 미분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하면 3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x에서 3에서 여기 1을 빼면 이거 제곱이 되죠. 그러면 3x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x가 1이면요. 3이고 2로 변하면요. 여기 6이 되고 3이 되면 3, 3, 여기 보면 3, 3, 9에다가 9에다 3을 곱하면 3, 9, 27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변한다. x가 변할 때. 이게 변화율이죠. x가 만약에 5라면 어떻게 되느냐. 5일 때는 y가 어떻게 되게 그럼 5 어떻게 변화했냐고요. 변화율이 어떻게 되냐면 50 변하면 이거는 5, 25에다가 3 하면 75요. 그렇게 금방 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 이렇게 공식이 됐냐. 그거 증명하려면 그건 수학 시간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그 증명하고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내려다 쓰면 돼요. 하나 앞으로 가고 이거 하나 모자라고. 그렇게. 그게 미분이에요. 그럼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자, 연습 삼아서 한번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만약에 10 이거 미분해 보세요. 자, 5x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여기 2로 가려면요. 앞으로 내려가면요. 이건 x죠. x의 2에서 1을 빼면 그건 1승이에요. 그건 1승이죠. x의 1승은 쓰나 마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0x가 되죠. 이거는요. 2 곱하기 여기에 x의 1승이죠. 원래. 1승이 1이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1 가나마나 뭐 수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1에서 제로를 빼면요. 그러면 x 제로승이죠. x 제로승은 뭐냐면 제로예요. 그래서 x의 제로승은 1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 5, 10 x가 되고요. 이거는 제로승이 1이 되니까 이건 2 곱하기 2 되니까 이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 한번 해볼까요? 상수는, 여기에 10에다가 x의 제로승이에요. x의 제로승은 1이거든요. 이걸 미분하라 하면, 미분하면 이걸 어떻게 이동되냐면, 10x,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10에다가 0이 앞으로 가죠. 0을 앞으로 가고 이건 x의 마이너스 1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수를 곱해서 이 중간에 0이 있으면 다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답은 0이 돼 버린다고요.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수는 미분하면 다 0이에요. 그래서 이 답은 어떻게 되냐면 10x-2예요. 즉 뭐냐면 이런 것을 미분하면요. x가 1 변하면 y는 어떻게 되게 1 변하면 8 2가 되면 어떻게 되게요? 20에서 18 3이 되면 30에서 28 이렇게 된다. 변화율을요. 미분 다 한 거죠. 변화율을 다 구한 거죠. x가 변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갖다 이게 미분 전부예요. 아니 미분 정하면 뭐 이렇게 fx 뭐 이제 뭐 gx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미분할 때는 이 앞에 거 미분해 가지고 뒤에 거 메고
막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는데,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이고요. 이 빨리 푸는 방법도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두 식이 있을 때 다 전개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다 똑같다고요. 시간 없어요? 뭐 빨리 이렇게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런 테크닉 불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미분이라는 것은 변화율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상수 이거 앞으로 가고 이거 x-1 이렇게 미분하면 이건 n x-n-1 이라고 생각,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증명하려면 골치 아픈 거죠.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미분이다라는 거예요. 개념은 어떤 것이냐?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변화율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하는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변화율이 뭐냐면 바로 이 한계 효용, 이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말이에요. 여기 효용 함수가 있어요. 효용 함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뭐 5q의 제곱 마이너스 만약에 q 플러스 10. 예를 들어서 회 한 점 먹으면 만족도가 효용이 얼마큼입니까? 이거 효용 함수죠. 1 하면은 1의 1승이니까 5에서 여기 1 빼고 플러스 10이니까 한 점 먹으면 14 만족도. 그죠? 이거 만약에 2점 먹으면요. 2점 먹으면 xq가 만약에 2면 2는 4에다가 5, 4, 20. 20에다가 2점 마이너스 2 플러스 10 하면은 그러면 30에서 2를 빼면 28. 2점 먹으면 28이요. 만족도가. 훌륭한 효용함수죠. 그럼 이 효용함수하고 한계 효용함수는 뭐냐? 이 효용함수를 미분하면 변화율을 구하면 한계 효용이라고요. 한계 효용. 이거. 그럼 한계 효용이 나오죠. 수치적으로 보면. 근데 한계 효용이 뭐예요? 효용의 기울기, 효용의 변화율. 그냥 한 단위 한 단위 더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그거 얘기하는 그거죠. 그래서 말로는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좀 수학적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효용의 변화율, 변하는 속도. 그게 한계 효용이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죠. 즉, dx분의 dx분의 dq분의 du 이런 형태로요. 연속 구간이라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분한 거, 맞다 이거죠. 미분 안 배웠는데 다 배웠잖아요. 자, 미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아까 10분 걸린다고요? 7분 걸렸네. 이제 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다 배웠습니다. 훌륭하게 배우지는 않지만 이제 미분 개념은 다 개념도 알고 하는 방법도 알고 실제로 쓸 줄도 알고 그럼 다 됐지요, 뭐. 그죠? 그럼 적분은 뭐예요? 자꾸 복잡한 거 묻지 말라고요. 미분을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가려고 하면 변화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역으로 가려고 하면 원래 수치로 미분한 것을 원래 수치로 가려면 적분이라고 한다고요. 면적으로 구하는 거죠. 이거의 역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적분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뭐 적분 가르치는데도 뭐 10분도 안 걸리겠지만 그건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안 할 거예요. 왜? 자, 미적분. 적분은 좀 현찮더라도 미분은 다 배웠어요. 안 배웠다는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변화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소비자론에서 한계 효용을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효용도 한번 좀 보려고 그러죠.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예요. 특히 한계 효용, 이 한계 효용은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총 효용은 어떤, 생산량이 자꾸 증가하면 효용이 자꾸 증가하죠. 10, 19, 26, 30, 29, 22 이런 형태로 증가했다가 감소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되게 사람이 소비할 때 이 감소할 때까지만큼 소비하지 않아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죠.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위, 두 단위 여기 쇠 한 점 먹을 때, 두 단일 때, 세 점 먹을 때, 네 점 먹을 때, 다섯 점 먹을 때, 여섯 점 먹을 때 효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효용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증가했다가 얼마큼 올랐다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하나 먹으면요 효용이 10이죠. 두 점 먹으면요 여기 19죠. 세 점 먹으면요 세 점 먹으면 여기 보면 26이죠. 네 점 먹으면 30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점 먹으면 이거 조금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는 30에서 여기 보면 29라고요. 한계 효용의 모습이 효용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돼 있죠. 효용 예를 들어서 효용의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변함에 따라서 어떤 모습일까? 아까 예를 들어서 5q의 제곱 마이너스 만족에 2q 플러스 10 이런 형태로 효용 함수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을 수량의 변함에 따라 효용이 나타나는 것을 효용 함수라 그래요. 그 수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효용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되게 소비할 때는 어디에서 소비하냐면 되게 여기에서 소비를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런 데는 거의 소비를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그거 먹으면 기분 나쁘다. 내가 돈 내고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해도 그것까지는 소비를 안 하죠. 그림이나 현실적으로는 있긴 있어도 여기에 소비하는 경우는 이론상에는 있어도 거의 안 하고 말지요. 그래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요. 수치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수량을 자꾸 이렇게 소비를 점점 많을 때 많이 소비하면 일반적으로 자꾸 늘어난다고요. 아까 생수를 갖다가 아까 음료수를 자꾸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효용이 자꾸 증가한다고요.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10병, 20병 이렇게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진다고.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점점 나빠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는, 그 나쁜 걸 알면서 왜 먹냐고. 그렇죠. 그럼 나빠진다는 얘기지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소비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요. 일단 일반적으로 효용은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냥 증가하지 않고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효용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한계 효용은 어떻냐?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요. 소위 말해서 효용이 증가하는 속도, 즉 한 단위 더 소비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증가합니까? 라는 효용의 증가는요. 이게 19, 7, 4 점점 줄어든다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한계 효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계 효용은 감소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라면 줄어드는 거지.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계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19, 7, 4 이렇게 자꾸 감소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요. 이 감소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감소해도 그냥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차액 1, 2, 여기 3, 여기 5 점점 감소하는 폭이 점점 빨라져요. 소위 말해서 가속도가 있게 하면서 감소를 해요. 아주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그냥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Q하고 여기 효용이 있다고 하죠. 이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량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효용이 점점 감소하죠. 이거 감소예요. 근데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것을 더 빨리 감소한다 그래요. 그 속도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것을 감소한다 그러지 않고 그런 것을 체감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한계 효용은요. 항상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그냥 감소가 아니라 빠르게 감소한다고요. 그런 것을 체감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계효용은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계효용은 말이죠. 체감해요. 그거는요. 회만 체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건은요. 모든 재화 서비스는요. 한계효용은요.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건 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계효용은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냥 감소 아니라 빠르게 감소한다고요. 그것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효용은 자꾸 증가하지요. 일반적으로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효용은요. 점점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물건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올해는 초등학교 친구를 하나 만났다고 가정하지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럼 처음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럼 반감의 정도, 그걸 효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효용, 10점 만점이 몇 점이야?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반가울 테니까. 자, 일주일에 또 만났어요. 그래도 또 만났으니까 또 반갑죠. 그럼 만족도가 얼마큼? 9예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일주일에 또 만났어요. 반갑겠지요. 7이에요. 조금 만족스러워요. 조금 반가워요. 그럼 네 번째 만났어요. 또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그냥 대충 반가워요. 그냥 들어나오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좀 그만 좀 만났으면 좋겠다. 또 만나냐? 만나면 걔만 보면 짜증나요. 여섯 번째 가면요. 제발 좀 안 만났으면 좋겠죠. 걔만 보면 역겨워요. 그게 사람 생활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요. 모든 관계는요. 자연현상이에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 이런 것을 점점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이게 점점 반감의 정도가 줄어든다. 아주 좋아하는 정도가, 만족도가, 효용이 그냥 줄어드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법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누가 발견했냐? 고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것을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 하죠. 고센의 법칙이라고 하죠. 정확히 이렇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진짜 고센이라는 사람은 맨날 이놈의 효용 갖고만 그냥 연구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좀 1법칙이 있으니까 2법칙이 있겠죠. 2법칙이 있으니까 3법칙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있을 뻔 했는데 양반이 오래 못 살아가지고 말이죠. 2법칙만 나타나고 3법칙부터는 없어요. 돌아가셔서. 한계효용에 관한 법칙이죠. 그래서 한계효용 제1의 법칙이 뭐냐면 한계효용은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이, 모든 생산물은, 모든 재화 서비스는 체감해요. 점점 실증이 나요.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긴 좋은데 효용은 자꾸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체감해요. 나중에는 실증 나거든요. 마이너스가 돼요. 싫어요. 나빠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두 남녀가 만나요. 만나니까 좋으니까 만나겠죠.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막 뭐도 해주고 좋아서 그렇죠. 한계효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시간이 되면요. 그래가지고 한 100일 됐어요. 만나면 반갑지요.
근데 조금 덜 반 거. 100일 봤다 이거지. 그래서 100일에는 되게 기념식을 하죠. 왜요? 되게 100일 정도 만나면 이제 대충 한계효용이 거의 제로가 된다고요. 자주 보니까 처음엔 반가웠는데 처음엔 안 반갑고 막 가다가 나중에 보면 식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 빨리 둘이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데 뭐하러 만나요? 그럼 바보잖아요, 그렇죠? 공원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한계효용이 제로가 됐나 안 됐나 그까지 만나야 되는 거죠. 그죠? 서로 좋자고 만나는 건데 마이너스 봐서 기분 나쁘면 안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100일 정도 되면 이게 제로가 거의 가까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가서 보면 그래도 100일 무사히 넘겼다 이렇게 하면 한계영이 제로가 안 됐네. 우린 계속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관계가 보면 되게 100일, 1년, 3년 이게 참 이게 고비더라고요. 100일 지나면 되게 1년까지는 또 무난히 가요. 근데 1년이 꼭 지나면 말이죠. 꼭 문제가 생겨요. 아주 시련이 오는 거죠. 이거 계속 만나야 되느냐 안 만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왜? 좋은 것도 보게 되지만 1년 정도 되면 나쁜 것도 보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이쁜 줄 알았더니 얼굴은 계속 이쁜데 말이야 성질이 참 더럽구나 막 그런 걸 나중에 뒤에 발견하고 된다고요. 나 그런 줄 몰랐을까? 몰랐지. 근데 나중에 한 1년 사귀다 보니까 알지. 그러면 너는 뭐 잘났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1년이 되면 위기가 오는 거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 3년까지는 가요. 3년 되면요 이 본질을 다 알게 되거든요. 되게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하면 이 100일 가까이 되면 위기가 와요. 결혼해보니까 야이씨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하고 후회가 막끔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결혼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빠른 사람이죠.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이혼하는 초기 이혼하는 사람이 많지요. 1년 되면요. 1년 되면 그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한 1년 정도 되면 이제 애가 태어나거든요. 야, 이거 두렵기도 하고 말이지. 이거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내가 애 낳으려고 했나? 이게 몸매가 이게 뭐야? 모르고 남자들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 먹이 살기도 힘들고 둘까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넘기면 그럼 한 3년은 가요. 3년은 가면 또 3년이 되면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한 10년 되면요. 이게 또 뭐 한 10년 되면 이제 뭐 권태기라나 뭐 어떤 하면 그냥 싫어. 그냥 봐도. 왜요? 많은 해를 소비했으니까 서로 많이 봐왔으니까 한계용이 어떻게 되냐? 한계용이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짜증나요. 아니 왜 그냥 짜증난다고. 그거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자연현상이거든요. 자연현상. 자연이. 이 한계용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가. 그건 그 처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요걸 지나면 또 한 30년까지는 무난하게 하죠. 30년이 이렇게 딱 되면요. 그랬더니 황혼이혼을 또 많이 하죠. 왜? 10년은 그래도 권태기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벌고 뭐 하면 조금 능력은 있잖아요. 40년이 되면요. 능력이 다 떨어지거든요. 뭐 잘하는 게 없어. 돈벌이를 잘해. 집에서 뭐 살갑게 뭘 해. 애들한테 잘해. 뭐 다 그렇지. 너나 그렇고 나 그렇고 막 그러죠. 30년 되면 그냥 틱탁거리고 막 싸우고 싸우기 나기보다 이제 지쳐가지고 뭐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렇게 하지요, 되게. 어느 집안이 그래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집안, 우리 집안이 그래요. 각자 살자 뭐 이런 형태로. 그럼 안 살고 말지. 뭐 안 살면 뭐 뾰족한 거 있냐? 그냥 살자. 그냥
그러면 이제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그런다고요. 물건도요. 처음에는요. 자꾸 소비를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 소비를 하면 총 효용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한계 효용은요. 체감한다고요.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한계 효용은 수량이 이렇게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 다섯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체감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처음에는요, 1 했을 때는 여기 한계 효용이 10이었죠. 두 번째 단위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 보면 7이라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이거 9고요. 이건 7이고요. 네 번째는 여기 보면 네 단위면 4죠. 다섯 단위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한계 효용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요.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성질을 잘 나타내죠. 한계 효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예외 없이 모든 재화, 서비스, 모든 세상 만사, 모든 물건들은 많이 소비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점점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고요. 안 좋아지는 것으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팍팍팍팍 떨어진다고요. 이게 모든 자연현상이죠.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은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자 하느냐. 우리가 소비자론에서 이거 소비를 얼마큼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소비를 갖다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는 그런 것을 지금 논하기 위해서 소비자론을 갖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큼 소비하는 것이 좋으냐, 효용을 가장 큰 만큼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효용이 가장 큰 만큼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네 단위, 회는 네 점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답을 여기 네 점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효용이 쭉 있으면 효용이 가장 큰 것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수치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한 4점, 4점 반 정도 먹으면 여기 한 33 같은 거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쭉 5점에선 이렇게 29로 떨어지죠. 이거는 30이고요. 그죠? 이거 한 33 정도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거 4.5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면, 이 꼭대기를 소비해야죠. 그죠? 여기는 한 단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지만, 효용이 가장 큰 것을 고르라 하면, 뭐, 4단위 갖다 소비를 해야 된다 그러지만, 이 사이에 더 많은 개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4.1점, 4.2, 4.3, 4.4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5.0으로 이렇게 돼버린다면 4.0은 예를 들어서 효용이 30이고 5.0은 29겠죠. 그죠? 근데 여기 4.5 정도 돼가지고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쭉 계속 올라간다고요. 여기 봐가지고 요 꼭대기는 이거는 33이죠. 그럼 이게 31, 31.5, 32, 예, 2.5, 33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떨어져 가지고 4.6은 32, 여기는 4.9는 35는 29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모양이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효용이요. 그렇다면 가장 큰 효용을 가장 큰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큰 게 뭐냐면 요점이란 말이에요. 요점. 꼭대기점. 요만큼은 소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4점은 소비해야 된다 그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자를 수 있다면 4.5점을 갖다가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족도가 33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가장 크게 하려면, 최대화하려면 이 꼭대기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대기 점을 어떻게 되냐? 꼭대기에 대한 특징. 미안합니다. 이 꼭대기는 말이죠. 발견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뭐가 꼭대기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 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점의 기울기가 제로예요. 이 기울기, 점의 기울기를 한계 효용이라 그래요. 아까 점의 기울기는 dx분의 dy 이렇게 했죠. 셀 수 있는 단위는 dq분의 dx분의 d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셀 수 있는 단위고, 그래서 이 점의 기울기, 이 구간에 대한 기울기, 한 단위에서 두 단위 하는 요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Q가 얼마큼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이게 한계 효용이라고요. 그래서 요 한 단위 더 증가하는데 효용이 얼마큼 더 증가됩니까? 요 구간에 대한 기울기가 뭐냐면 한계 효용이라고요. 그런데 요 구간을 델타 Q를 갖다가 이거 리미트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점점 막 줄여버리면 그러면 이 점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점의 기울기가 미분이라고요. 구간의 기울기는 이렇게 차분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의 기울기가 뭐냐면 점의 기울기가 미분한 거죠. 미분한 점이죠. 그게 한계 효용이라고요. 이 점에서는요. 그래서 여기 두 단위 있을 때 요 점의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뭐냐면 한계 효용이라고요.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기울기를 얘기해요. 기울기, 변화율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다음 뭐 한계, 뭐 효용, 한계자 붙은 거, 그 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수학에서는 그걸 미분이라고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한계 효용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봐서는 점의 기울기라고 한다고 그림에서는요. 근데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 총효용의 점의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게 요 점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라면요 9라고요. 요 기울기는 한계 효용인데 요게 9라고요. 요 점은요 기울기요. 여기에 그 기울기가 나와 있죠. 세 단위 있을 때 요 점의 기울기는 얼마냐?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죠. 다음에는 7이라고요. 세 단위 때 요 7이라고. 7 어디에 있나?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단위일 때는요, 점의 기울기가 얼마큼 되느냐? 보나마나 4예요. 요 점에 다섯 단위에 대한 기울기가, 이건 마이너스 1이죠. 거꾸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마이너스 1, 여기에 있잖아요. 그게 총효용과 한계효용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즉, 총효용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효용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줄어들지요. 체감하지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체감하지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점점 체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요. 총효용 쪽에는요. 그러니까 총효용은요, 점점 소비를 많이 하면 총효용은 굉장히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 즉 한계 효용은 점점 체감하고 있다. 이 기울기가 점점 체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이 총효용과 한계 효용과의 관계는 이 점의 기울기를 한계 효용이라고 한다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점의 꼭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꼭대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제로예요. 제로 때 효용이 가장 크죠. 제일 꼭대기는 기울기가 이거 제로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한계 효용, 꼭대기는 기울기, 즉 한계 효용이
기울기죠. 기울기가 제로이면 이다 하는 거예요. 한계효용이 제로라는 거니까 효용을 미분한 것이 한계효용이죠. 미분한 거죠. 그게 제로를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에서 요 꼭대기인 점에서 그만큼 소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찾으려면 꼭대기를 찾아가지고 줬으면 어렵죠. 그런데 이 한계효용하고는 찾기가 좋아요. 한계효용이 쭉 해가지고 딱 이 접하는 점, 이 점 뚝 떨어지는 이 접하는 점이 이 점이 몇 점인가? 이게 4.5라고? 그럼 4.5개 그만큼 소비하면 딱 답이 맞죠. 이 사람은 얼마큼 소비하는 것이 좋으냐? 4점 먹어야 되면 만족도가 30이죠. 이런 걸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면 정확히 하면 된다고요.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한계효용을 계산하는 거죠. 한계효용 계산하면 효용을 갖다 미분하면 돼요. 한계효용을 계산하면 해가지고 이것을 제로로 만들면 되죠. 그때 수량을 구하면 4.5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난 4.5라는 걸 미리 알고 나서 횟집에 가서 난 몇 점 먹으면 되냐면 4점 딱 먹고 반만 딱 먹고 반은 먹고 안 먹고 가만히 있어야죠. 왜 안 먹냐? 이렇게 하면 됐어. 난 기분이 좋으냐? 좋지. 얼마큼 좋아? 33. 이만큼 좋아. 최고로 좋아. 라는 거죠. 안 먹고 있어야죠.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명한 소비를. 이 꼭대기를 찾는 거, 총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이라고요. 이 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을 찾으라 그런 얘기예요.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 그게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효용인데 한계효용이 제로인 점을 갖다 그만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걸 갖다가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효용을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즉, dq분의 du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한계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효용을 미분하면 한계효용이 나온다고요.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CQ 마이너스 2예요. 그럼 CQ에다 마이너스 2. 이거는 상수니까 제로잖아요. 그죠? 효용함수가 이렇다. 내가 회 한 점 먹으면 만족도가 이만큼 되고 2점 먹으면 이만큼 되면 효용함수를 그려놓을 수가 있겠죠. 효용함수를 미분하면 한계효용이 되는데 이게 한계효용이 되는데 한계효용을 제로만큼 하면 효용이 극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로가 되게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Q는 얼마냐면 5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즉 Q5 이게 4.5가 아니라 이 계산에 의하면 수식을 제가 잘못 써서 Q를 5점을 갖다 소비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게 5란 말이에요. 5. 5점. 요 위치 여기가 뭐냐면 요게 그 Q가 여기 5일 때 여기 이 점을 탁 지나간다고요. 이 선은요. 이 함수로 보면요. 그래서 나는 얼마큼 소비하는 게 좋으냐? 요만큼 소비해야 된다는 거죠. 한계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 한계효용이라는 것은 효용을 미분한 거, 효용을 미분한 거. 그것을 한계효용은 제로. 그래서 제로 하니까 Q는 5. 나는 횟집에 가기 전에 미리 알아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는지. 얼마큼 소비하면 효용이 얼마큼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딱 알고 있으면 바로 어떻게 난 얼마큼 먹어야 되지? 얼마큼 소비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 되지?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지? 효용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제로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럼 미분해 가지고 제로를 만들면 여기 Q가 5가 나오네요. 그래, 난 회 5점만 먹어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요. 한 점, 2점 해서 먹죠. 맛있지? 그럼 맛있네. 그래서 계속 먹지요. 그 5개 뿌려서는 딱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먹고 있어? 이렇게 한 점 더 먹지? 이렇게 하면, 아이, 됐어. 머릿속에서. 기분이 최고로 좋거든. 기분이 어떤데? 33. Q가 5일 때, 여기 Q가 5일 때 효용이 얼마큼인지 답이 딱 나오죠. 그죠?
5일 때 여기 5라 나왔잖아요. 5 하면 5, 25에다가 5 하면 125죠. 125에다가 5 하면 2, 5, 10이고 플러스 10이고 하면 이거 효용이 125죠. 만족도가 125가 나올 텐데 그게 극대화된 이 125라는 효용이 나온다고요. 5점을 갖다 이렇게 딱 먹으면.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소비자 이론 다 설명한 거네요. 뭐 그런 셈이 있죠. 소비를 하면 얼마큼 해야 됩니까? 지금 소비자론에서 효용이라는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효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효용은요 일반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체감하네요. 증가하는 속도가 뭐예요? 한계효용이요.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얼마큼 소비해야 효용이 가장 커집니까? 얼마큼 소비되냐면 한계효용이 제로가 될 때까지 이만큼 소비하면 효용이 가장 커집니다. 그때 효용은 얼마큼입니까? 제로가 되는 Q를 구해가지고 수량을 구해가지고 그걸 저기다 대입하시면 효용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효용이 얼마큼이라는 건 나오죠. 금방 다 해결이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효용의 성질을 얘기했는데도 이 효용, 이 소비자 이론을 갖다가 다 여기다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이거는 한 가지 상품만은 소비할 때만 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소비할 때,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면 내가 꼭 뭐 회만 먹어야 돼요. 그죠? 꼭 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술 한 잔 쫙 먹을 수도 있고요.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얻는 만족도, 효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회만 먹지 않고, 술도 먹고, 회인데도 먹고, 나 술도 먹고 싶어요. 술은 몇 잔 먹어야 되고, 회는 몇 잔 먹어야 될까? 두 가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각각, 회는 몇 점 먹고, 술은 몇 잔을 먹어야 될까? 그럼 나는 만족이, 기분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인가? 그걸 골라야 되는 거죠. 상품 두 개 있을 땐 이건 해결을 못 한다고. 하나밖에 해결을 못 하죠. 횟집에서 꼭 뭐 술하고 회만 먹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옆에 죽도 있으면 죽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난 죽도 먹고 싶고, 회도 먹고 싶고, 그 다음 술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그때 나는 무엇을 각각 얼마큼씩 소비해야 가장 그 돈이 적게 들면서 만족도가 효용이 가장 큽니까? 이건 해결을 못 한다고요. 이건 상품이 한 가지 상품이 있을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 가격, 돈의 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요. 왜요? 돈이 여기 없고, 이건 공짜로 얻어먹을 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지금 회 내가 돈 안 내고, 돈 안 내고, 내가 회를 너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공짜라 이거지. 그러면 나는 얼마큼 먹느냐? 공짜니까 많이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그죠? 적당히 먹어야죠. 공짜라고 많이 먹었다간 배 아파요, 나중에. 그죠? 그 공짜라 그래서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알맞게 먹는 거죠. 내가 기분 제일 좋은 만큼 먹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계용이 제로가 될 때라고요. 근데 그 횟값을 내가 내는 것이다. 돈을 내가 내는 거다. 회 가격이 있다 이거죠. 자, 회 가격이 있을 때는 그럼 나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짜로 먹을 때는 뭐 5점 먹으려면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제로일 때는 이만큼 하죠. 하려면요. 돈 있을 때는 돈이 내가 부담해야 된다면 회 가격이 있다면 상품의 가격이 있다면 그럼 나는 얼마큼 소비해야 되느냐? 여기는 그 정보가 안 나와 있다고요. 가격이 더 비싸졌다면 그건 더 안 나와 있죠. 가격의 정보가 없다고요. 이건 공짜로 먹을 때 한 가지 종류를 공짜로 먹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두 가지라면 이런 갖고는 못 쓰죠. 그래서 이건 소비자 이론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단순한 모델만 공짜로 먹을 때는 이렇게 한 가지 종류만 공짜로 먹을 때는 이렇게 먹으면 딱 맞죠. 소비자 이론은 딱 맞는데 두 가지일 때는 이건 못 써먹는다고요.
돈이 있는 경우, 가격이 있는 경우, 네가 돈을 치르는 경우, 공짜가 아닐 경우, 그럴 때는 사실은 여기다가 부가적인 자료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사실은요. 한 점이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러면 가격을, 피는 가격은 2,000원. 여긴 피는 가격은 제로. 이건 제로는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짜라고. 2,000원이라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 가격하고 이 한계 비용하고 만나는 요점에서 소비를 하면 그러면 효용이 가장 극대화 되죠. 돈 주어진 조건 내에서. 근데 이걸로 하기는, 그렇게 보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완해가지고 뭐 훌륭하게 써먹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비자 이론이라고, 소비자론 이론이라고 보질 않지요. 할 수는 있는데 아주 극한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소비자로는 본격적인 토론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아니 내일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목적은 소비다. 소비를 하는 목적은 효용을 얻는 것이다. 효용이 기왕이면 좀 많이 얻는 게 좋지 않느냐.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효용을 가장 큰 게 좋지 않느냐. 근데 효용은 큰 것을 고르려니까 효용을 어떻게 해야 효용이 커지느냐, 만족도가 커지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효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점점점 커져. 근데 너무 많으면 줄어든다? 라는 게 효용의 성질을 갖다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효용을 가장 크게 하려면 뭔지 알아? 그건 뭐냐면 한계 효용, 요 효용의 기울기가 있는데 요 기울기 꼭대기가 이게 요 기울기 점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거든. 이 기울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데 한계 효용이 이럴 때는 제로일 때 효용이 극대화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돈이 해당할 때는요, 그 한계 효용하고 이 지불하는 가격하고 같도록 만들어야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계 효용의 성질 정도만 공부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한계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용을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구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성질이 있는 걸 갖다 미리 파악해야 내가 어떤 상황을 줘도 이건 이렇게 옆으로 됐구나. 이건 결이 이게 우측으로 됐구나. 그리고 제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론에 해당하는 깊은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한계 효용을.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다 하더라도 여기에 효용 함수라는 거, 효용이라는 거, 미분하면 미분하는 게 한계 효용이고 한계 효용이 이게 이렇게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디서 안 나오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훑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효용의 성질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소비자론에 들어가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론, 말 그대로 소비자의 이론, 어떻게 하면 소비자론은 것은 소비자 균형점을 찾는 거거든요. 소비자 균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좋은 물건을 많이 사는 방법, 현명한 소비하는 방법. 그런데 물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XJ, YJ, ZJ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상품에 대한 공짜가 아니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그 돈이 필요할 때 그것도 상품의 가격이 XJ는 가격이 얼마고 BJ는 얼마고 YJ는 얼마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이 한정돼 있고 돈을 얼마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큼을 사가지고 소비해야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가 즉 소비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본격적인 이론 그건 내일부터 해야죠. 지금 열어놓으면
밤에 끝나거든요. 이 소비자 이론은 다음 주 아니라 내일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론다운 소비자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여러 상품이 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 구체적으로 수학 툴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해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 수학적으로 딱 해놓으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걸 동시에 다 한꺼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학적으로 해가면서 말로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해를 갖다 겸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미시 실력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자꾸 시간 끄지 말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죠.